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중세상 탐구 양종래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캠퍼스에는 벚꽃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다음 주면 우리 학교 캠퍼스가 벚꽃 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봄날을 즐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서 또 한 주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속히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온라인 강의는 이 저작권 문제로 여러분들 조금 고생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학교는 이런 저작물들에 대한 오버롤 퍼미션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이것을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기계적으로 선별을 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 자아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아 개념과 자아 정체성의 개념, 그리고 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과거의 나와 앞으로의 미래에 나온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 혹은 어떤 발전 단계가 필요한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념은 무엇보다도 자아상과 또 이 자아상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경험에서 인식된 나, 그리고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인식된 나는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이런 행동, 이런 습관, 또 이런 모습으로 인식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 이걸 우리는 아이디얼 셀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셀프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자기 개념은 이런 자아상과 더해져서 자기 존중감, 우리는 이것을 셀프 에스팀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기 존중감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자기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야. 앞으로 미래가 있어. 좀 긍정적이야. 이렇게 내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는 자기 효능감.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또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 앞으로 난 미래가 있고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과거 경험된 성취와 실패의 행동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상과 자기 존중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자기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기 개념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다보지? 라고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죠. 다른 사람의 평가의 대상이 된 나에 대한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자,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늘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첫째는 신체적인 자기가 있습니다. 나는 키가 커. 아니면 날씬해. 잘생겼어. 또 사회적인 자기. 난 친구를 잘 사겨. 난 수줍어서 굉장히 친구를 잘 못 사겨. 나는 인기가 있어. 난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더 나아가서는 정서적인 자기 개념. 나는 너무 쉽게 긴장하는 것 같아. 너무 떨려해. 화를 잘 내. 우울해. 이런 게 다 정서적인 자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식적인 자기예요. 나는 수학을 잘해. 난 기억력이 좋아. 나는 창의성이 있어. 이게 다 지식적인 자기죠.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혹은 지식적인, 지적인 자기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도덕적인 자기가 언급되기도 해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좀 까부남이야. 너무 까칠해. 이런 도덕적인 자기가 언급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개념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자기 개념이란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황과 경험 그리고 상황의 변화 속에서 일관되게 자기를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념은 이런 일관성, 경고성,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 변화 속에서 내가 그 부분을 변화를 저항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 개념이고 자기 개념의 핵심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스스로 알고 깨닫고 이런 인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앞으로 내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행동하는 내 개념. 나는 어떻게 행동할 거다. 예측할 수 있는.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나오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 경험의 틀을 만드는 행동하는 자기 개념. 이것이 합해진 개념이 바로 자기 개념이다. 여기에 더해져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존중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쓸모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이 사회에 꼭 있어야 될 그런 존재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념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기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존중감이 결여된 원인이 뭐냐면 사춘기 때 내 자신의 변화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거예요. 사춘기 때는 성적인 충동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존중감이 결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존중감이 결여되면 부정적인 자기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때때로는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정체성이 과잉돼요. 다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근거 없는 확신과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여기에 빠지게 돼요. 만약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1대1의 대등한 관계에서 연결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상처받아도 그냥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공격적이 되고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정체성 과잉도 역시 결국은 뭐냐? 자기 존중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정체성 과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하게 되지요. 정신질환이 유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쉽게 그런 성상품화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약물을 남용한다든지 폭식과 거식, 음식장애를 일으킨다든지 우울증과 자살을 한다든지 쉽게 잘못된 행동에 빠진다든지 이런 사회 부적응을 초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성 친구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자기 존중감이 결여된 데에서 나타나는 혹은 자기 존중감이 결여되는 그런 원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자기 존중감을 함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서적 지지 기반이 튼튼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늘 격려해주고 너는 쓸모있지 사랑해 너는 이 가장 고귀한 존재야 이렇게 충분하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서적 기반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런 정서적인 지지는 주로 부모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종교적인 신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나는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대체로 이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 귀중한 생명이야. 정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해서 너를 사랑하는 존재야. 만약에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한 정서적 기반입니까? 더 나아가서 실패보다는 성공을 이루는 것들, 성취 행위가 습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나 쉽게 포기하기 쉬워요. 내가 학교 공부를 할 때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자꾸 자기 존중감이 사라지죠. 난 머리가 나빠. 난 너무 쉽게 포기해. 나는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실패가 습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 결심을 했어요.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성취운이잖아요. 그걸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중간에서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자꾸 중도에서 그만두는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자기 존중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학교 개학 못하고 계속 온라인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처음 들어오실 때 굉장히 희망이 부풀었잖아요. 나는 경찰이 되겠어. 나는 간호원이 되겠어. 아니면 치료사가 되겠어. 그런 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뭐 3주 지나고 4주 지나면서 점점 그 꿈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클래스에 들어온 친구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네들이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결심을 적어도 이기는 습관을 한번 해봐라. 성취를 한번 습관을 해봐라. 끝까지 되든 안 되든 한번 이 과목을 끝까지 가서 A 학점을 한번 받아봐라 하고 격려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성취 행위가 습관화됨으로써 자기 존중감이 함양되고 그래 난 쓸만한 사람이지. 나는 무엇인가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실패보다 성공이 습관화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의 가정이 서로 견고해져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모님들이 사이가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깨어진 가정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내가 자꾸 이런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견고해야 되는데 서로 이런 가정이 견고하지 못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되지? 내가 내 가정을 좀 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지금까지는 부모님들의 가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부모님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인이시잖아요. 다 20세 이상 되시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부모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책임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존중감이 함양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를 의미할 때 우리는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씁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자아 정체성입니다. 이고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데 행동이나 사고,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아 정체성은 자신과 타인을 구별된 존재로 파악하는 것, 아까 우리가 자기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자기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아 정체성과 자기 개념이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기 개념은 자기 자신을 타인과 구별된 존재로 파악하는 것, 이것을 자기 개념이라고 하고 또 자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자기 개념에 속합니다. 그런데 자아 정체성은 여기 넘어서 집단 구성원으로 내가 누군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의 소속과 위치를 깨닫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을 수용하는 거죠. 내가 집단 구성원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깨달았다면 그럼 그 집단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역할을 깨닫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회 도덕적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수용하는 것,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을 알고 또 집단 구성원으로 자신을 알고 또 그 구성원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이름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면 나는 내 삶의 의미가 있고 살아가야 될 보람이 느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부른다. 자기 개념과 자아 정체성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첫째, 나는 나라는 실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 다른 사람과 구별된 어떤 나, 주체적인 자아, 이것이 자기 개념이고 나에 대한 일관적인 연속의식, 과거, 현재, 미래가 나에 대한 본질이 똑같아야지 나에 대한 본질이 자꾸 변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일관된 연속의식이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기 개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뭐로서의 나, 이것을 우리는 객체적 자라고 합니다. 미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객체적 자아 아니면 공동체 속의 나, 내 가정에서는 내가 누구고 내 직장에서는 내가 누구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나를 공동체와 통합시키는 이런 의식을 우리는 자아정체감이라고 말하고 내가 있는 위치 소속을 인식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써 나를 통합시키는 것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나의 조화의식.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면 그러면 나와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겠죠. 나와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나는 나야 라는 것을 이런 주체적인 자아를 분명히 알면서도 더 나아가서 내가 이 가정에서 나는 자녀야, 나는 남편이야, 혹은 아내야,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이 팀에서 나는 누구야 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라고 하는 분명한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성을 어느 정도 양보하고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나를 만들어가겠죠. 이것이 바로 객체적 자하고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조화의식이다. 이런 자아 정체성과 관련해서 가장 알려진 분이 에릭 에릭슨입니다. 심리사회적인 정체성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유아 때죠. 이때에는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고 또 1세에서부터 3세까지는 자율성이 발전되는 과정, 또 주도성, 근면성, 다음에 자아 정체성 확립, 친밀감, 생산성, 그리고 자아 통합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자아 정체성과 관련해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가 12세에서부터 19세까지입니다. 이미 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자아 정체성이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곧 나는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나의 되고 싶은 아이디얼 셀프는 뭐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확립되어진 후에 대학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확립되어야 될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대학 입시 준비에 너무나 바빠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하는 이 교양 수업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가 누군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는 패치 아담스라는 한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는 헌터 도티 패치 아담스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한 것입니다. 물론 영화의 완성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자기 정체성이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재해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도어티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도어티 패치 아담스는 사회운동가, 또 의사, 또 코미디언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광대와 저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주인공이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자아 정체성이 혼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사회에서 실패하고 또 낙오했다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우울증과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자살 시도, 상실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혹은 살기 위해서 정신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의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한국전쟁의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가 나는 그때 내 영혼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자기 자신도 영혼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 삶의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 영혼이 쉴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을 지탱해주는 또 고삐가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집을 잊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직장을 구했지만 그는 그 직장이 꼭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나 직장을 옮겼지만 가지고 있는 직장마다 자기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역할을 찾지 못한 채 주변인의 삶,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서의 삶은 하나의 탐색의 삶이었습니다. 자아정체성에서 우리가 탐색과 관여에 대해서 exploration 그리고 commitment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병원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발견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탐색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내가 이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해야 하는 일들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병원을 떠나서 마침내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탐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이제 마침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커밋먼트, 관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관여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 무엇이었느냐면 의과대학 학장과 의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 혹은 세계관의 문제가 대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영성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 궁극성, 삶의 본질, 이 본질의 문제에 대한 것이 바로 세계관의 문제인데 그런 본질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의과대학 학장은 의사는 권위자여야 된다. 환자 위에 권위적으로 군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화의 일이기 때문에 흑백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장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의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권위자가 아니고 환자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의사관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갈등 때문에 그는 의과대학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지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되고 싶은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과 관련하여 탐색의 과정을 마쳤다면 그 다음에는 관여입니다. 커밋먼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고자 합니다. 간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혹은 치료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 탐색의 과정을 마쳤다면 그 다음 과정은 그 일에 대한 커밋먼트, 헌신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관여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헌터 아담스의 영화에서 나타난 자아정체성 확립 과정은 여러분들이 우리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김남준 RM이 유엔본부에서 연설했었던 그 연설 내용과 상당히 닮아 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 RM의 연설을 보면 그가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기 이전의 상태와 그가 자아정체성이 확립된 이후의 상태를 우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nd in an intro to one of our early albums, there's a line that says, "My heart stopped when I was maybe 9 or 10. Looking back, I think that's when I began to worry about what other people thought of me.
and starting seeing myself through their eyes. I stopped looking up at the night skies, the stars. I stopped daydreaming. Instead, I just tried to jam myself into the malls that other people made. Soon, I began to shut out my own voice and started to listen to the voices of others. No one called out my name, and neither did I. My heart stopped and my eyes closed shut. So, like this, we all lost our names. We became like ghosts. But I had one sanctuary, and that was music. There was a small voice inside of me that said, "Wake up, man, and listen to yourself." But it took me quite a long time to hear music calling my real name. 자, 우리가 RM의 연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자아 정체성이 음악을 통해서 확립되기 이전에는 그가 누구인지를, 그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헌터 아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가 정신병원에 가서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어. 그리고 그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나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어. 앞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해야 할 자기를 발견하기 이전에 방황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알렘의 연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음악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통해서 점점 자기의 목소리를 찾고 자기가 이 음악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을 무렵 드디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가치감이 상승되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정체성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찾고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10가지 확실한 신호. 내 목표는 뭐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우리의 자아를 결정짓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어렵지만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10대 시절에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때이며 성인기로 넘어가기에 충분히 단단해지는 성장 발달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10대 시절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는 도전해봤지만 해결책을 얻은 적이 없었나요? 좌절하지 마세요. 모두가 어떤 시점이 되면 자아에 큰 위기가 옵니다. 다음의 10가지 징조는 현재 당신이 자아 정체성 위기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 약간의 팁도 드릴게요. 1번, 당신의 커리어에 자신이 없습니다. 진로를 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아 정체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 관심 없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매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정말로 고민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맞춰 살아오기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끝내지 못한 채로 남겨두기만 했던 프로젝트들로 바쁠 수도 있습니다. 2번,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 어느 쪽 견해를 지지해야 할지 모릅니다. 정치와 종교적인 주제에 있어서 당신이 어느 편을 지지하는지 고민하는 것은 아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치는 항상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의 의견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트렌드를 따라 의견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주제들을 전혀 고민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논쟁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진실의 편에 있다고 굳게 믿으며 누군가가 옳든 틀리다 하던 거기에 맞설 것입니다. 3번, 당신의 얕은 인간관계.
불안감 때문에 당신은 인간관계를 깊게 가지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친밀한 관계에는 당신의 꿈, 열정, 목표, 두려움을 공유하는 깊은 대화도 나누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당신은 이런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망가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친밀한 관계를 점점 멀리하게 된다면 당신의 친구들은 함께 파티에 가거나 몰려다니는 것만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심각한 문제나 중요한 목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4번,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두세 번씩 되묻게 됩니다. 자아 정체성이 혼란에 빠지면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며 아마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인지 생각하는 데에 몇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당신은 도전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대학에 가서도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계속해서 고민을 거듭합니다. 결정에 많은 고민을 하면 그런 순간에 얻을 수 있는 기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을 파김치가 되게 하고 엄청난 부담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당신은 사고가 멈춰버리는 멘탈 붕괴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5번, 당신의 의견이 너무나도 빠르게 바뀝니다. 자아가 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당신을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갑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털코트가 너무나 입고 싶었지만 오늘 당신의 직장 동료가 그것을 입고 나타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스스로의 기준에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6번,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특정 젠더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마 고정관념에 박힌 성 역할에 맞게 행동하기를 강요받았을 수도 있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고 사회가 원하는 시각에 맞추기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하는 것은 당신의 자아를 찾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작업입니다. 7번, 당신에 관한 질문을 꺼립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물어볼 때 당신은 불편해집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가치나 이상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것에 대해 물어볼 때 당신은 갑자기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8번, 환경에 따라 당신의 성향이 바뀝니다. 지금 당신은 거의 락커나 다름없는 친구와 헤비메탈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팝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헤비메탈에 관한 단점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정체성 위기의 신호가 다시 온다면 속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 거기에 맞추려고 본인의 성향을 바꿀 것입니다. 가정적인 집안에서는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는 중심이 되어 주목받고 싶어 할 수도 있죠. 만약 자아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주변 친구로 인한 사회적인 압박감에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9번, 가끔씩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웃기고 느긋하고 유연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는 자기 스스로를 불신하는 감정들 사이에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불신을 안고 살아가며 거짓말하는 사람 또는 매력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격에 대해 무자비하게 채찍질하는 것은 자존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자아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10번, 신체적, 감정적으로 피로를 느낍니다. 자아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입니다. 스스로가 누구인지 탐색하는 데에 집중했지만 걱정만으로 가득 차본 적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당신이 신체적인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신체적인 건강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과도하게 뇌에 일을 시킨다면 우리 몸을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투쟁, 도피 또는 경직 같은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안전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뇌는 정체성 혼란을 위험한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를 대비할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의 긴장과 고통을 증가시키고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몸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가 위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면 당신은 극심한 피로감, 에너지 저하, 혼란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아정체성 개념은 직업과 관련돼서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제임스 마르시아의 정체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네 직업이 뭐냐, 혹은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 What are you?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아정체성이라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직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은 단지 내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요.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우리 공동체에 봉사하고 또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자아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한다. 이게 바로 직업의 개념이고, 이 직업의 개념이 바로 잡혀 있다 하는 것은 정체성이 바로 확립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심리학자 마르시아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본인이 탐색하는 것과 또 그러한 탐색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아 정체성의 성취, 유해, 유실, 혼미, 이 네 가지 자아 정체성 상태를 분류하였습니다. 위기 속에서 혹은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대안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탐색하는 그 탐색과 여러분들이 저 도표에서 보면 우측 중앙에 explo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 탐색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탐색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투자 혹은 준비, 헌신, 관여 이런 정도에 따라서 자아 정체성을 성취, 유해, 유실, 혼미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 도표를 한번 살펴보실래요? 본인이 열심히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어 라고 탐색하고 본인이 탐색한 직업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요. 이런 것을 자아정체성 성취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경찰이 돼야 되겠어 혹은 간호사 혹은 치료사가 돼야 되겠어 라고 열심히 탐색하고 그 결과를 가졌지만 막상 경찰이 되기 위해서 혹은 간호사나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상태를 유예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탐색은 하지 않아요. 본인이 좌측 중앙에 보면 research라고 나왔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가 탐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다 못한 부모님이 야, 내가 너를 보니까 경찰하면 좋겠어. 운동도 잘하고 또 무술도 잘하고 하니까 경찰을 해보는 것이 어때? 혹은 너는 간호사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우리 중요한 타인이라고 불려지는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탐색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경찰학부에 들어왔습니다. 또 혹은 보건학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이런 상태를 자아정체성 유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나 역시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탐색하지 않고 내 부모님들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전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내가 막상 경찰학부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혹은 성적에 따라서 내가 간호학과나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보건학부에 들어왔는데 흥미가 없어요.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요. 헌신도 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를 자아정체성 혼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80년 혹은 90년 사는 인생에서 어쩌면 4분의 1 정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대학 입시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 교양, 인간 존재성 탐구라고 하는 이 인생 학교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늦지는 않았습니다. 축구로 치면 전방 20분을 뛴 것 뿐이고, 야구로 치면 약 2회 초에 해당되는 아주 인생의 처음 게임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아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서부터 인생은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갈 수 있을까? 정체성을 확립해 가기 위해서 첫째로 해야 될 일은,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혹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아는 지식의 출발점은 나를 만들고 이 땅에 보내고 거두어들이는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어째서 입양아들이 또 혹은 이민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왜 그들이 굳이 자기를 버린 혹은 버렸다고 생각되어진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말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에 와서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걸까요? 누가 나를 낳으셨는지, 내 부모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시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가 해야 할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하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붙잡아주는 지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 존재하게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내 자신을 분명히 의식하고 직면하는 것이죠. 과거에 경험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이상적 삶이 무엇인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내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긍정적인 경험이 무엇이고, 긍정적인 습관이 무엇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무엇이고,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자꾸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효능감과 가치감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잘못된 부정적인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것을 꾸준히 생각하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 가정, 공동체, 우리 학교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개발함으로써 나의 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세 번째 단계는 나의 현재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를 직면한다는 뜻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경험된 나를 통해서 나의 부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나의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했다면, 이 과거의 나로부터 지금의 나는 연속성이 있는 부분, 계속 이어가야 할 것들과 내가 끊어버려야 될 불연속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연속적인 것들은 계속 이어나가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끊어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내 자신에 대한 자각과 결단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변화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내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되고 싶은 나를 분명히 자각하고, 그 되고 싶은 나를 이루기 위해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현재 나를 직면하고, 미래의 이상적인 나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을 갖고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희망하는 아이디얼 셀프를 분명히
해라.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달아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아정체성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일은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나, 내가 이상적인 나, 되고 싶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전과 직업과 연결되는 것이죠. 나의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은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희망은 오늘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정체성이 유예되어 버린 아니면 혼미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존재하지 않죠. 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존재하지 않으면 오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의욕도 의지도 도전심도 없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얼 셀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알고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셀프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자아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 정체성이 분명해져야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분명한 비전과 직업을 갖게 될 것이고 이제 성인기에 접어들면 내 가정에서 내 이웃과 아니면 내 공동체 속에서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중년기에 접어들면 어떤 사람보다 왕성한 생산성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직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그리고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년기에 들면 자아실현, 자아통합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아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아정체가 확립을 위한 10계명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개념과 자아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또 이 독립된 개체이긴 하지만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곳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디에 소속돼 있고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혹은 도덕적인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자각하면서 이제는 행위자로서 내가 그런 것에 알고 깨닫고 자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립된 개체로서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자아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강의 평가와 소감 그리고 다음 시간을 위한 질문은 사이버 캠퍼스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